미국이 이걸 장악하게 되면요,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의 목을 조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목을 조이도록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공격할 거라고 봐요. 아랍에미레이트 공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격하고 카타르 공격하고 석유 관련 시설을 다 공격을 할 겁니다. 초토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마비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에너지 수송망에서 갖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가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가스 이런 게 전 세계 공급량의 한 20%를 차지한대요. 그런데요, 20%라는 숫자는 사실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일본,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80%예요. 한국의 에너지, 대만의 에너지, 일본의 에너지는 8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우리는 치명적인 겁니다. 중국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그 정도가 많지가 않고, 중국은 자체적으로도 산유국이고, 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도 가스라든가 석유를 얼마든지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또 대만은, 일본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다 섬이에요. 대만, 일본이 섬인 건 뭐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한국도 섬이잖아요. 왜? 북한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일본, 대만 여기는 완전히 에너지 공급이 거의 80%가 끊겨버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 주유소에 기름값 올라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아마도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뭐 배럴당 120달러가 된다든가, 또는 완전히 막혀버려서 여기다가 요즘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뢰를 설치해서 여기가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한 척도 못 돌아다닌다, 여기는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이게 기름값이 배럴당 200달러도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기름 배급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한 운행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화력 발전소 많잖아요. 또 가스 발전, 뭐 석유 발전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전기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전기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뭐 가정용 전기값은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그거를 상당히 흡수한다. 그래서 한전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한전의 부채가 뭐 한 200조 원에 달합니다만은 이건 참 큰일이죠. 그러니까 기름값 올라가는 것을 한전이 다 흡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전기값도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못 올리니까 한전이 그걸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게 한전의 부채인 거고, 200조 원에 넘는 부채가 되는 거고, 그건 실질적으로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한전의 부채 200조 원을 합쳐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름값이 올라가도 가정 전기요금은 당장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쓰는 전기요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것까지 한전이 다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업의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그렇게 되면 전기 많이 쓰는 데들 어떻게 되죠? 제일 많이 전기 쓰는 데가 반도체 이런 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가 모자라서 야단법석이죠. 안 그래도 지금 D램 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D램 값이 오르다가 보니까 PC 가격 오르죠. 스마트폰 가격 오르죠. 뭐 다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AI용 HB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D램 생산 능력은 늘어나지 않는데 HBM으로 D램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다른 범용 D램을 필요로 하는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 공급되는 D램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기값까지 올라간다. 석유값, 가스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사실은 전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것은 모든 가전산업,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AI 산업 자체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데이터 센터들 그게 구글이고 오픈 AI고 아마존이고 뭐 다 이런 데들 아닙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거는 단순히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헬륨 가스라든가 또 다른 이 반도체를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물질들 이런 것도 그쪽에서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해상 수송로가 다 차단이 되다 보니 여러 방면에서 이 반도체 산업 또 AI 산업 이런 것에 대한 장애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또 그 반대편에는 또 홍해라고 하는 또 그런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만은 이 동네가 이게 그야말로 초크 포인트예요.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초크라고 하는 게 목을 꽉 쥐는 거잖아요. 예. 목을 조이는 걸 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바닷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이것을 무기로 삼고 있는 거죠. 너희들 물러나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꽉 쥐고 절대로 안 놓아줄 거야 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상당 부분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하르그 섬은 그동안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르그 섬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실제 점령이나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점령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굉장히 고민일 거라고 봐요. 이걸 점령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점령하는 일 그 자체는 여기 조그만 섬이거든요. 조그만 섬인데 이 여기에 송유관이라든가 또 이 하역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의 90%가 이 하르크 섬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장악하게 되면요.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로 그게 이란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인 거죠. 그 혁명수비대의 수입이 대부분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되면 혁명수비대의 대원들이 월급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의 목을 조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목을 조이도록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공격할 거라고 봐요. 아랍에미레이트 공격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격하고 카타르 공격하고 어디를 공격할 거냐? 그 석유 관련 시설을 다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초토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일대의 석유 관련, 가스 관련 시설들이 다 초토화가 되고 그거는 그야말로 재앙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말이죠. 여기를 공격할까 하고 고려했던 미국 대통령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미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됐느냐? 1979년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카터였잖아요.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는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위 신정국가라고 하는 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슬람 세력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대사관 직원들 미국인들을 그때 이제 인질로 잡게 되죠. 그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카터 대통령이 그때 군대를 집어넣고 하르크 섬을 장악하려고 그때 이미 고려를 했어요. 그런데 왜 못했느냐? 왜 하르크 섬을 장악하지 못했느냐? 군사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문제를 걱정을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석유 관련 시설들을 이란이 충분히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다. 미국에게도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도 중동의 석유를 수입해다 썼잖아요. 지금은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은 이 대부분의 석유 가스를 자급자족을 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다시 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중동 석유를 미국도 다 갖다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 시설이 파괴가 된다면 미국도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터가 그걸 고려했다가 포기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대통령이 됐던 레이건도 하르크섬 공격을 고려했다가 포기했어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크섬을 점령한다? 똑같은 우려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세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공격하기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란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공격을 하면 정말 재앙이다. 이거는 이란의 혁명수비대에게도 재앙이지만 주변 국가들에게도 재앙이고 세계에도 재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의 원유 공급 충격이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파행이 수주 이상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에는 어떤 연쇄적 충격이 나타날까요? 어떤 충격이 나타날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973년 또 1979년의 오일 쇼크 때를 되돌려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1973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오페크 석유 수출국 회의라고 하는 거를 그때 결성을 하고요. 미국 편에 서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죠. 그러면서 석유값이 배럴당 3달러에 든 게 12달러까지 4배나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세계가. 어떤 엉망진창이 벌어지게 됐느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석유라고 하는 게 없으면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산이 안 되다가 보니까 공장들이 다 멈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전 세계적으로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나라만 예로 들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또 다 멈춰서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수요가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다. 이거는 엄청난 경제 충격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때 현대건설이 이쪽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이때 이제 소위 이 주베일 산업항구라고 하는 거 그런 공사를 현대건설이 따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반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중동 건설 붐이 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많은 나라들이 이때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외환 위기를 겪는 나라들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1973년 이 오일 쇼크 또 1979년에 이란 혁명 때문에 생겨난 오일 쇼크 이런 것들을 겪고 또 1998년에 외환 위기를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전 세계의 많은 금융기관들 또 중앙은행들 IMF 월드뱅크 이런 데들이 이 외환 위기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또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외환 위기는 이런 정도가 되면 올 테니까 요거는 요렇게 대응하자라고 해서 그 노하우가 상당히 생겼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져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불경기 이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그거에 따른 주가 하락, 또 우리나라 같으면 원화 가치 추락 이거는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소위 신흥국들은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하락,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은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러시아가 일정 부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된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전략 변화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미 인도에 대해서 러시아산 원유 사도 괜찮아라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사실 트럼프는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너희들이 말이야 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주니까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삼으로 인해서 그 제재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관세를 50% 매기겠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인도에 대해서 내가 그거 풀어줄게라고 하는 이유는 자꾸 유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유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인도가 러시아산 좀 한시적으로 살 수 있게 내가 허락을 해줄게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거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요를 그만큼 줄여주는 거잖아요. 러시아산 원유로 그걸 그 인도의 석유 수요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가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그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석유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미국 유가도 같이 오르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전체가 뭐 같은 시장이니까. 물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이 형성이 돼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이제 그 단일화된 시장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른다는 거는 미국 내 유가도 오른다는 거고 그건 미국 소비자들, 미국의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치를 때 공화당 또 트럼프 편에 상당히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리는 데가 어디냐? 바로 저는 러시아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은 미국과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안 사겠다라고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우리가 그건 이제 우랄유라고 부르잖아요. 우랄 원유는 값이 굉장히 쌌어요. 사실은 같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값이 쌌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유 판매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뜻했던 겁니다. 그건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좋은 일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트럼프도 어떻게든 이 유가 상승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의 구입을 늘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판매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은 러시아다. 그리고 이 중남미의 산유국들도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주 곤경에 처한 나라들도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중동의 이 걸프 국가들인 것이고 왜?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
반사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가장 큰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금 돈이 많아지게 생겼잖아요. 석유 판매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드론 생산력도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반사적인 손실을 가장 크게 입는 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도 반사 이익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격 드론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란이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 국가들 또 그 미국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드론 공격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막았냐면 주변 국가들이 드론은 2만 달러, 3만 달러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들 400만 달러짜리를 그걸 쓴 거예요. 2만 달러짜리를 막으려고 400만 달러를 쓰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 능력을 아주 싼 요격 능력을 개발한 데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싼 아주 저가 몇천 달러짜리의 요격 드론들을 우크라이나가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격 드론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거는 보면 이란 전쟁의 반사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석유 판매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격 드론 생산 능력이 늘어나서 우크라이나에게 반사적인 손실이 오는, 이것도 치명적인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손실을 또 똑같이 입게 되는 데가 어디냐? 이 동유럽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요. 여기는 지금 조마조마할 거예요. 러시아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조만간 드론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나라, 동유럽 국가들로.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아주 조마조마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데는 러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란산 석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강하게 비판하며 휴전을 촉구하는 행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미국, 이스라엘을 비판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늘 하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행동은 미국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제재를 가한다든가 전혀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이런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중국은 분명히 일본을 쳤을 겁니다. 군사적으로.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중국은요. 미국이 무섭습니다. 지금.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에서도 보시면은 완전히 대공망이 장악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군이 들어가 가지고는 베네수엘라의 상공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죠. 베네수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미사일이 있고 대공 레이더가 있고 다 있었어요. 요격망이 다 있어요. 그거 중국산, 러시아산이에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당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 레이더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쓴 거 바로 그걸 거 아닙니까? 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중국산을 갖다가 최근에 2025년 7월 달 이후에 가장 최근 걸로 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중국산으로. 그런데 이번 공격에서 보십시오. 미국 비행기들, 전폭기들, 스텔스기들 들어가고 이스라엘 비행기 들어가는데 꼼짝 못하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미국 비행기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요격망은 뭐겠어요? 바로 이란이 갖고 있는 바로 그걸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미국의 스텔스기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중국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못하는 지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지금 경제 상태인 겁니다. 중국 경제가 어떠냐? 중국 경제가 지금 내수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뭐 경제 성장률이 4%다, 5%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국 보통의 도시 빈민이라든가 도시의 그 실업자들이라든가 또 저기 중국 농촌의 귀저우성 같은 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는 그런 데들을 보시면요. 그들의 생활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동산이 다 죽어버리고 건설업 다 죽어버리고 도시의 실업자들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4% 5%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 통계 숫자 경제 성장률 그 통계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전기차라든가 또 조선업이라든가 또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미사일 만들고 뭐 이러는 데들이 있잖아요. 또 위성 쏘고 이러는 것들이요. 이런 산업들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경제 성장률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중국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습니까? 중국 내부에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 미국과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예전처럼 초기에 트럼프가 했듯이 관세율 140% 매길 거야? 뭐 실제로 140%를 매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의 수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회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수출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내수 쫄딱 망해. 수출도 못해. 이렇게 되면 중국은 경제가 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각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국과 잘 지내야 되죠. 하지만 그 정도가 중국이 미국과 잘 지내야 되는 그 정도 이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지금 뭐 큰 소리를 칠 수 없다. 미국을 상대로 해서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뭐 남의 나라 주권을 그렇게 침해하면 됩니까?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겠죠. 미국이 이란을 비롯한 베네수엘라, 쿠바 등 중국 우방국들을 연이어 압박하는 행보가 중국의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를 하나씩 차단하려는 미국의 거시적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죠. 두 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미 국가를 응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두 나라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이기도 해요. 베네수엘라는 쿠바와 더불어서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표적인 반미이면서 또 대표적인 친중, 친러시아 국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친다? 그거는 반미 국가를 치면서 친중 국가를 치는 것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죠. 하지만 동시에 친중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2013년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1대1로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전 세계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인프라 네트워크 또 뭐 이 항구의 네트워크, 해상 수송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지역, 중동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핵심적인 국가는 바로 이란, 또 서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반미이면서 또 친중이면서 이런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들인 거예요. 트럼프가 그 나라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미 국가를 친중으로 돌려놓기 위한 시도이면서 또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 작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중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 제품 수출 중단을 요구하고 이란 측과 중국 선박의 안전을 위한 물밑 협상까지 벌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대응은 중국 내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네, 저는 석유 그 자체는 중국에게 그렇게 위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산유국이에요. 중국도 대경 유전이라고 하는 그 유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이 중동산 석유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과 대만과 일본은 호르무즈를 통해서 오는 이 석유의 비중이 전체 수요의 한 80%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대만, 일본에게 이 중동산 석유는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국은 그다지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동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얼마든지 원유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중동산 원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네트워크를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란이라고 하는데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데는 이거는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포인트들인데 이거를 다 지금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또 다른 하나 치명타를 입은 부분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중국산 대공 무기들, 중국산 레이더, 중국산 스텔스 탐지 장치들 이런 걸 가지고 무장을 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방어망을 유지하고 만들어 놨던 그런 나라들인데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정말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완전히 공중을 다 장악을 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 무기라고 하는 게 이게 하드웨어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미국이 하는 이 전자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전혀 손 한 번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에 완전히 장악을 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중국에게는 정말 치명타예요. 이거는 중국은 정말 두려울 거예요. 미국이 스텔스기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중국의 본토를 예를 들어 군사 공격을 한다면 어쩌면 중국은 속수무책으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제일 치명타라고 저는 봅니다. 석유라든가 이거는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 치명타를 입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군사 장비들 이게 너무나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의 주권을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행보가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전략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회담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회담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중국은 수출을 늘리는 일이 너무나 시급해요. 지금 중국의 내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의 내수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수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첨단 산업들이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마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엄청나게 생산하잖아요. 또 선박도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무기들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GDP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내부로 소화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주 산업 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혼자서 다 쓴다? 이건 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이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내수도 안 되지. 수출용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냥 창고에다 쌓아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국 경제가 망한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출의 활로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출의 활로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쥐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수출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래서 과거에 그랬듯이 1년 전에 그랬듯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뭐 140%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를 1년 정도 유예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 관세 고관세를 1년 유예해 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막 100% 넘는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든 미국과의 회담을 성사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을 옥죄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든 중국을 압박해서 그걸 가지고 이란에 압력을 가해서 이란으로 하여금 야, 더 이상은 미국에 반격하지 마. 뭐 이런 압력을 분명히 가하고 싶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회담을 지렛대로 삼지 않을까? 저라면 충분히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사시키고 싶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그 협상 수단으로 삼아서 이란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를 압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란 전쟁을 활용해 중국의 에너지 의존도를 미국으로 돌리고 공급망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석유를 공급을 한다면,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다면,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목줄 중에 중요한 목줄 하나를 쥐는 셈이 될 테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석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일 생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하려고 할까? 저는 중국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그걸 원치 않죠. 왜? 아니, 자기는 그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고 싶은 나라인데 미국에 자기 목줄을 쥐고 싶겠어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미국 석유가 아니라도 러시아 석유를 갖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자기는 러시아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국 것을 배제한 채 러시아산 석유를 쓰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국도 미국이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다른 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봅니다. 그 조건은 뭐냐? 지금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쥐고 안 놔주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산업. 그게 뭐냐면 바로 반도체인 겁니다. 중국도 AI를 발전을 시키고 싶고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은데 여기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GPU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최첨단 GPU들. 이게 있어야 데이터 센터들을 제대로 가동을 시킬 수가 있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AI를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첨단 GPU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GPU도 못 만드는 데다가 한국이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첨단 HBM도 중국은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가동을 못해요. 그 성능이 미국 것만큼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AI도 그 미국 거를 흉내는 내고 있지만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런 반도체를 자기 손에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는 자기들도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그런 기술을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그러면 오케이, 너희의 석유를 우리가 사올 테니 너희도 우리 요구를 들어줘. 그 요구는 뭐냐? 반도체 기술 우리한테 풀어줘. 또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 가속기,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사게 해줘. 오픈 AI라든가 또는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 구입할 수 있는 똑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들을 중국도 똑같이 구입할 수 있게 제재를 풀어줘 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석유를 너희 거를 사올게. 이런 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런데 미국이 그걸 들어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겠죠. 예. 미국이 중국에게 그런 반도체를 공급한다, 석유를 팔기 위해서,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 AI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이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중국도 저는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100몇십 %짜리 관세를 매길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다른 걸 가지고 서로 딜을 할 것이다. 왜냐? 중국에게 석유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에게도 또 중국에게 석유 얼마 수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들이 더 많다. 그 중요한 이슈는 뭐냐? 바로 AI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고, 또 대만이라고 하는 이슈,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석유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유샤 숙청 한 달 후에도 신화사 고위층 소개란에 그의 사진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를 단순한 행정적 지연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 장악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누군가 반대 세력이 뭔가를 하고 있다, 아직도 살아남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미 시진핑 주석의 장악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완벽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유샤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이거는 그 중국 특유의 문화의 한 표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느긋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말 중에 내긴 외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에요. 긴박하다 이거예요. 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냥 느긋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일상, 또 그들의 문화, 그들이 뭐 잘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런 문화 속에 들어 있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속으로 치열하게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느긋하게 별일 아니야, 뭐 급하게 서둘 거 없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절실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또 이란을 공격하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 중국의 무기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번 사태, 베네수엘라 이란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요, 중국의 무기는 겉으로는, 외형상으로는 중국이 대단해졌구나라고들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도 중국 무기가 대단한 상태에 올라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실전이 벌어지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산 대공망이 형편없는, 속수무책인 거고, 이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요, 중국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왜냐?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그거는 로켓에다가도 미사일에다가도 뭐 위성에다가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편, 자기 사람들을 군대 내에다가 다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 그걸 통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대만을 점령하고 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이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다 이런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이죠. 그게 중국몽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실전에서 드러난 중국산 무기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고철덩어리, 값비싼 고철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거를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인 그 주역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장성들이잖아요. 이건 다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거는 1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체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돈을 써왔던 그동안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중국 군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중국 양회를 앞두고 대장급을 포함한 인민해방군 장성들의 전인대 대표 자격을 대거 박탈한 조치가 단순한 인사를 넘어 군 내부의 대규모 숙청과 권력 재편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과거에 마오쩌둥 시절에 그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홍위병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홍위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동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거리에 내보낸 거예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총칼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쳤느냐 하면 댕샤오핑 같은, 또 류샤오치 그 총리, 국가주석 뭐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쳤어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을 단두대에다가 올리고 그들을 처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홍위병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것들을 못 믿겠다는 거였습니다. 마오쩌둥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덩샤오핑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상을 바꿉니다만은, 마오쩌둥이 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그 비슷한 거를 하고 있다. 군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난 2월 10일 날이요. 그때 이제 춘절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라면 설날 기간 아닙니까? 그때 시진핑이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군대 인민해방군을 시찰을 합니다. 9개 부대인가를 시찰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화상으로 대면한 거예요. 화상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줌 회의 같은 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놀라운 게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군부하고,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장성이라든가 고위 장교들하고 뭔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이때 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장교들은 대부분 빠져 있는 거예요. 장성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장교도 빠져 있고 사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홍위병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대식 홍위병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성들 싹 다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신호입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일 처리를 했던 저 간부들은 도저히 하나도 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된 거예요. 왜? 한은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완전히 값비싼 고철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대공 레이더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그러면 공격 미사일인들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위성은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하고 맞닥뜨려서 서로 실전을 벌이게 된다면 완전히 고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다 있는 거예요. 곳곳에 지금 그것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바꾸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모두 다 지금 바꾸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꿔지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바꾸지만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미국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저는 요원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 그게 베네수엘라에서도 또 이란에서도 지금 실전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고민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35년 만에 최저치인 4.5에서 5%의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와 내부 정치 숙청이 맞물린 현재 상황이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과 중국 체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도요, 중국에는 시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는 거는 이건 참 드문 일이에요. 왜냐, 중국에는 1억 대가 넘는 CCTV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시위를 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하는지 바로 AI에 의해서 파악이 돼요. 그리고 공안이 나와서 그를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위를 한다는 건요, 이거 보통 엄청난 처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생겨나는 이유는 돈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왜? 어떤 돈이냐? 내 돈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돈 내놔.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지금 그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 수입이 세금이 안 거치고 또 토지 판매 수입 같은 것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정부들이 돈이 없어요. 부채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못 줘요. 또 교사들 월급 못 줘요.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인부들 또 직원들 월급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시위할 거 아닙니까? 돈 내놓으라고. 이런 시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보자면, 한국식으로 보자면 이거는 엄청난 체제의 위협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냥 조그만 시위였다가 이것들이 합쳐져서 뭐 서울역으로 나오고 광화문으로 나오고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냥 돈 달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그게 반공산당 시위가 된다든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요, 그건 1989년에 우리가 봤잖아요. 천안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탱크를 가지고 와서 그냥 깔아버리잖아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리커창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 리커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표적인 반시진핑 세력이었어요. 예. 그래서 총리에서도 쫓겨났고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2020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나중에 이제 공식 통계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이 뭐 굉장히 지금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또 빈곤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 사람들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한 달에 1,000위안 가지고 1,000위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6억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위안도 안 되는 사람을 놓고 보면 그게 9억 6천만 명이다. 거의 10억 명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14억 명이잖아요. 10억 명이 2,000위안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살고 있다. 근데 1위안이 얼마입니까? 180원이잖아요. 그럼 2,000위안이라는 얘기는 36만 원이에요. 한 달에 월급 36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사는 사람이 10억 명이란 얘기예요. 한 달에 18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사는 사람이
6억 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국의 실상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샹하이라든가 뭐 텐진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고층 빌딩에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합쳐봐야 그건 1억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들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잠수함, 핵 잠수함에 뭐 인공위성에 뭐 이런 것들 생산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경제 구조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거는 엄청난 불안정이죠. 엄청난 사회 불안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그걸 사회 불안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다른 문제다. 그거는 10억 명이 그렇게 그야말로 빈곤 상태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는 중국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마오쩌둥 시절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때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 굶어 죽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중국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반정부 시위가 생겼느냐? 전혀 아니잖아요. 여전히 마오쩌둥은 건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오쩌둥은 뭐 전혀 문제 없이 완전히 1인 체제, 1인 독재 체제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1976년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없다. 뭐 그것 때문에 중국의 소수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뭐 어떻게 된다? 전혀 아니다. 그거는. 하지만 중국 인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간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사회 불안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국 내 외식업체들의 연쇄 파산과 파산차 줍줍 열풍으로 대변되는 소비 위축 및 저가 소비 확산 현상이 14억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한 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1979년, 78년 고 무렵에 등소평이 본격적으로 정권을 장악을 해서 그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놓죠. 그 이전에 마오쩌둥 시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배급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가 주는 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국 사람들이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어떤 나라냐? 자,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하지만 네가 돈 벌면 그건 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등소평이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닉슨 시대부터 중국하고 손을 잡게 되면서 중국이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일본 또 한국도 뭐 한국은 이제 1990년대부터 그렇게 됐지만 중국에다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서 중국에다 공장을 만든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그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다가 중국에다가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진국들도 중국의 싸고 좋은 제품들을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 경제의 일부로
완전히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부터 동시에 중국의 내수 역시 본격적으로 팽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998년에 단웨이 주택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인 기점이 되는데요. 단웨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국영주택들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국영주택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회사에 취직을 했잖아요. 국영기업들에 취직을 했던 거죠. 그 국영기업에는 다 이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에 다 끼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게 단웨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도 배급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지금 그 공영주택, 그 영구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처럼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형편없는 주택들인데 그런 주택들에 두 집, 세 집, 뭐 네 집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짜로 거의 공짜로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1998년 주룽지 총리 시절부터 이거를 이제 민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주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어딘가에 거주를 하려면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을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국영주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주택 건설업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주택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GDP의 거의 0%였어요. 중국의 GDP는 대부분 수출로 이제 생성이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건설이 시작이 되면서 주택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부문이 GDP의 40%까지나 팽창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바로 내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건설업이 되는 거고 그게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중장비들이 공급이 되는 거고 뭐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이 된 거죠. 그게 내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출, 한편으로는 거대한 부동산 관련된 내수들 이런 것으로 중국의 경제가 형성이 됐다. 엄청난 규모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소평식 경제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또 용납할 수 없는 거는 소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제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역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공산당이 꿈꾸는 경제가 아닌 거예요. 공산당은 자본주의를 용납할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소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제이고 바로 또 기업가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제잖아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본가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고 이거는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들을 다 타도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중국은 바로 그런 국가인 겁니다. 그런데 등소평에 의해서 그게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걸 시진핑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 바로 부동산을 때려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동산 업체들에 대출되어 있는 대출금들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파산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헝다그룹이라든가 비구이안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파산 지경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공급한 주택을 분양받은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저거 주택공사가 완공이 안 되게 됐네. 그러면 내가 선분양받은 저 주택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중도금들을 내지 않게 되는 거고 더욱더 부동산 건설업체들은 자금난을 겪게 되는 거고 공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주택을 분양받았던 선분양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다 묶이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이제 추락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고 주택 가격 떨어지게 되는 거고 한참 때에 비해서 한 30% 이렇게 떨어지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돈도 못 쓰게 되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업자 늘어나게 되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수가 완전히 위축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진핑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 국영기업들이 이제 그 부동산 대출들을 다 회수를 했잖아요. 그 대신에 그 돈을 소위 신질 생산력, 첨단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거기에 그 저리 자금들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늘어나고 조선업 늘어나고 위성 산업, 항공, 우주, 방산 이런 것들 쫙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이 GDP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게 된 거고 그걸로 수많은 수출들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미국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여기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편으로는 내수가 다 쪼그라들고 점점 더 쪼그라드는 상황이 된 거고 이 첨단 산업들은 미국과의 충돌 때문에 수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고 다른 나라들도 유럽 같은 유럽의 이 선진국들도 중국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해서 그 수입에 대해서 이제 장벽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왜? 미중 갈등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런 첨단 산업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패권을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요. 중국 인민들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위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그 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중국 인민들의 삶과는 관계없어요. 패권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몽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가 해결될 기미가 있느냐?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왜? 시진핑 주석의 철학이 소비에 기반한 경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근데 거의 영구 집권처럼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수출 이거는 미중 갈등, 미국 유럽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또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질곡 속 그런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보죠.